Welcome, Money Mart. 안녕하세요. 돈 파는 가게 대표사원 김강주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주요 경제 뉴스의 핵심을 짚어드리는 시간 주간 뉴스 브리핑 6월 넷째 주입니다. 한국 경제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사면초가 국면인데요. 그렇다면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인상할까요? 물론 지난해 11월 달 지금 현재 기준금리 1.5로 상승 올린 이후에 올해 아직 올리지 않았습니다만 한 번은 올린다라는 것은 거의 기정사실화되어 있는데 다만 그 시기의 문제죠. 7월 달에 올릴 것이다 라는 전망도 있었지만 한국은행에서는 이주일 총재가 조금 부정적이었죠. 그래서 하반기 정도에 올리지 않을까라는 쪽에 약간 기울어 있었는데 한국 경제가 글로벌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계속 힘들어지니까 특히 미국과의 기준금리가 계속 벌어지니까 미국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올해 2번을 올렸고 하반기 동안에 또 2번 정도 더 올릴 것이다 해서 총 올 한 해 4번 정도 올릴 것이다는 기준금리를 올릴 것이다고 하는 전망이 조금 더 우세한데 그렇다면 지금도 미국과 한국의 기준금리가 계속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한국은행이 우리 한국의 기준금리를 올해 언제 올릴 것이냐는 시기 문제는 미국의 금리 인상 또 그것으로 인한 강달러 원화 가치의 원화 약세 문제가 조금 급박해지면서 당초 예상되었던 하반기 인상이 아니라 그보다 조금 몇 달 빠른 7월 인상설에 조금 더 무게중심이 다시 쏠리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런 뉴스를 중심으로 최근 또 이번 주에 발표된 게 있죠. 부동산, 종부세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것들이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대출이자 그것으로 인해서 계속 확산되는 가계부채의 위험 등등을 종합해서 이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이 어떻게 전망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영향이 있을지를 중심으로 6월 넷째 주 주간 뉴스 브리핑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돈 파는 가게를 구독하는 당신은 정말 멋쟁이입니다. 우선은 조선비즈에서 오늘 보도한 내용 기사를 중심으로 큰 틀을 한번 이해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OECD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경제협력개발기구입니다. 이 OECD에서 오늘 2018년 한국경제보고서라는 것을 발표했는데 내용을 보면요. 간단하게 보면 지난 몇 년 동안 저성장했던 한국 경제가 세계 무역 확대, 반도체 수요 증가, 추경 예산 등에 힘입어서 지난해에는 3.1% 성장했고 건설 투자 둔화에도 불구하고 수출 호조 등에 힘입어 올해 3.0%, 내년에도 3.0%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경제를 나름 좋게 평가하고 있는 거죠. 다만 위험 요소, 우리가 위험 요소를 조금 주목해 보아야 하는데 왜냐하면 이 위험 요소가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이죠. OECD가 지적한 위험 요소는 한국 경제의 주요 리스크로 첫 번째 반도체 등 특정 산업에 대한 높은 의존도, 두 번째 보호무역주의 확산 가능성, 세 번째 높은 수준의 가계부채, 이 세 가지를 꼽았는데 자 반도체 등 특정 산업에 대한 높은 의존도 우리가 심각하게 지금 인식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 반도체 경기가 훅 가면 특히 중국이 이 반도체 굴기를 선언하면서 반도체에 대한 폭발적인 공급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또 자칫 만약 반도체 중국은 세계 최대의 반도체 수입국입니다. 수입국인데 이 중국이 이 세계 최대의 반도체 수입 국가라는 것에 대해서 시진핑이 굉장히 자존심에 상해하는 이유는 이 반도체가 현대 산업의 쌀이기 때문이죠. 현대 산업의 쌀을 중국이 자급자족하지 못하고 세계 최대로 수입을 한다. 이것이 자존심 상하기 때문에 중국에서 반도체 공장을 굉장히 많이 짓고 굉장히 많은 정책적인 후원을 하고 있는데 자칫하면 이제 한국의 반도체
수입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죠. 이런 현상들 과거에도 몇 번 있었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지금 계속 자국의 이익을 위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는 이 추세에서 한국의 반도체 수입에 대한 어떤 형식의 규제도 가능하다고 보면 그런 일이 한국에는 지금 반도체 등 특정 산업에 대한 높은 의존도가 심화되어 있는 한국 경제에는 굉장히 큰 타격이 오겠죠. 두 번째, 보호무역주의 확산 가능성이 아니라 지금 보호무역주의가 무역 전쟁이라고 일컬어지면서 굉장히 확산되고 있는데 현 시점에서 그 가운데서 수출 주도국인 한국이 가장 큰 피해가 우려된다라는 것이 지금 현실화되어 있다는 거죠. 세 번째, 이 높은 수준의 가계부채는 미국의 기준금리를 올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에서 그 기준금리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즉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그것을 하기 힘들게 만드는 주요 원인이 바로 높은 수준의 가계부채거든요. 물론 실업률, 계속 이제 확대되고 있는 이 실업률, 이것도 기준금리를 올리는데 발목을 잡고 있지만 이 높은 수준의 가계부채 역시 기준금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을 망설이게 하는 큰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는 OECD가 몇 가지 위험 요소를 이야기하면서 특히 그 가운데 약간 세부적으로는 또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요. 최저임금의 급격한 증가, 즉 이 최저임금 정책에 대해서도 조금 고려를 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 최저임금 급격한 증가가 취약한 기업에 특히 해로울 수 있고 저숙련 근로자의 고용을 감소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지금 현실화되어 있죠. 그래서 이 정부가 6.13 지방선거 전과 후가 사뭇 우리나라 지금 현재 한국의 경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졌는데, 즉 선거용으로 멘트를 하다가 이제 선거가 끝나니까 조금 현실적으로 되었죠. 근데 그런 것들이 고용 문제, 또 최저임금 이런 등등의 약간 그 시장 현실의 현실 지향적인 그런 정책으로 조금 돌아섰다라는 기운을 우리가 다 느끼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지금 OECD에서 큰 틀에서 전망한 한국 경제에 대한 전망치, 또한 위험 리스크 세 가지, 또한 세부적으로 이 최저임금에 대한 이런 기조들, 이런 우려들이 한국 정부가 어떻게 선택하고 적절히 반영할 것인가가 한국 경제에 지금 닥친 사면 초과의 문제를 이렇게 풀어나가는 해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한국 경제는 금리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 여전히 이제 조선 비저의 자료를 하나 더 인용해 보면요. 요거는 이제 그제 기사이네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금리를 올리자니 고용 절벽, 수출 둔화가 심각하겠고, 바로 이런 문제. 자, 금리를 올린다는 것은 자칫하면 이게 지금 이제 그 원화, 요즘 이제 최근 들어서 원화가 약세지만 그동안에는 계속 달러에 비해서 워낙 강세를 유지해 왔죠. 다른 신흥국에 비하면. 그런데 이제 금리를 올리면 이 달러에 비해서 계속 이제 워낙 강세를 유지해 왔는데, 최근에 이제 강달러 현상이 조금 이제 급하게 진행됐지만, 이 금리를 올리면 다시 원화 강세가 더 회복될, 워낙 강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이것이 이제 수출 경쟁력을 더 악화시킬 수 있는, 오히려 그닥 지금 상태에서도 무역 분쟁 때문에 수출이 위축이 되고 있는데, 금리 인상까지 해서 만약에 원화 강세에 영향을 준다면 또 수출 둔화, 가뜩이나 힘들어지는 수출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기에 다 덧붙여서 뭡니까? 금리 인상은 곧 가계부채, 그죠? 가계부채에 심각한 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당장의 금리를
올려야 되는 행편인 것은 소위 자본 유출, 즉 미국과의 금리 갭으로 인한 자본 유출이 특히 미국은 하반기에 2번씩이나 더 올린다는데 이런 것을 생각하면 올려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당장 국내 내수 또 수출 등등의 영향을 보면 참 올리기도 조금 이렇게 입장이 곤란한 또 이제 정부 입장에서도 사실 한국은행과 정부는 긴밀히 협의해야 될 때 서로 파트너인데 이 정부 입장에서도 당장의 금리를 올리는 것이 내수 경제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 가뜩 지금 내수 좋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느끼고 있잖아요. 어떤 영향이 있을까? 그런 것들을 지금 이제 심각하게 걱정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한국은행에서 이 금리는 7월달 인상보다는 설령 필요하다 하더라도 정부의 입장 여러 가지 요인들을 이렇게 고려하면 그 이유가 되지 않을까 하반기 쪽으로 가깝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금리 인상에 대한 압력이 계속 치솟고 있다. 이런 것은 부인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죠. 자, 이제 미국과의 금리 차를 조금 더 이게 예상을 해보면 미국과의 금리 차를 조금 더 예상해 보면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가 1% 정도 확대된다면 외국인 자금이 월 2조 7천억이 이탈할 수 있다라는 전망을 가진 기사를 지금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주일 총재, 한국은행 총재 역시도 지금 현재 이 금리 갭, 한국과 미국의 금리 갭이 장기화되면 여러 문제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기정사실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보면 7월 달에 올릴지 한국은행 금리 인상을 8월 달에 올릴지 이런 전망이 나오기도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또 금리 인상의 나쁜 영향들이 또한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결정이다. 오히려 저는 금리 인상의 나쁜 영향 쪽에 정부나 한국은행이 조금 더 고민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보면 버틸 때까지 조금 더 버텨보자 이런 기조가 아닐까 생각한다면 7, 8월 빠르면 8월 오히려 그 이후가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을 부추기는 현실적인 요인은 사실은 물가 인상입니다. 우리가 요즘 이제 장바구니 물가를 비롯해서 시중 물가가 계속 상승하고 있다는 것은 모든 소비자들이 실감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보면 연합뉴스 오늘자 뉴스입니다. 보도 자료인데 석유 제품이 5.3%, 치킨 2.4% 등 이 생산자 물가 상승률이 석 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 생산자 물가와 소비자 물가가 있는데 이 생산자 물가는 이 제품을 만드는 원가 요인들이 상승했다는 건데 이 생산자 물가가 상승하면 나중에 당연히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주겠죠. 원재료 이런 등등의 값이 올랐다면 나중에 제품 가격이 당연히 인상될 수밖에 없고 또 우리 장바구니를 더욱 가볍게 만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국은행이 발표한 생산자 물가지수 2018년 생산자 물가지수를 보면요. 지난달 즉 5월달 생산자 물가지수가 104.40으로 한 달 전보다 즉 4월달보다 0.2% 상승했다고 합니다. 이 상승 지난달의 생산자 물가 지수 수준 자체는 2014년 10월 이후 3년 4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물론 이 생산자 물가 상승 배경에는 국제유가 오름세가 있었지만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를 들면 지금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지난해 11월 이후에 올리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출금리 어떻습니까?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대출금리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 이 대출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다면 시장 전체의 현실적인 물가 인상을 이 금리가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과 상관없이 시장에는 꾸역꾸역 계속 금리가 실질적인 금리가
오르고 있다. 실질적인 우리가 죄송합니다. 실질적인 금리가 오르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한국은행에서는 실질적인 시장 금리는 오르고 있는데 기준금리를 오르고 이렇게 계속 누르고 있다는 것은 이 압력이 결국 실질적인 시장 금리의 기준 금리를 맞춰야 되는 압력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이것이 또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을 압박하는 주요 요인, 현실적인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부작용 중에 가장 큰 부작용, 물론 뭐 지금 실업률 문제도 있고 뭐 수출 기업의 악영향 문제도 있겠지만 수출 기업의 악영향은 금리를 올렸을 때 악영향은 지금 현재 한국의 수출 기업들의 가장 큰 문제, 위기가 세계 무역 전쟁이죠. 미국과 중국, 또 유럽과 미국 등등의 이 세계 무역 전쟁에서 한국의 수출 기업이 제일 피해가 크다라는 점 때문에 지금 크게 지금 이제 이렇게 압력을 받고 있는데 한국의 수출 기업들이 이 무역 분쟁은 언젠가 해소될 문제라고 보면 이 금리 인상은 한번 올렸다 하면 상당 기간 지속될 문제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금리 인상을 통해서 수출 기업에 조금 영향을 준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의 더 큰 문제, 한국 기업을 힘들게 하는 더 큰 문제, 무역 전쟁이 어느 정도 협상으로 어느 정도 가라앉고 나면 이것으로 인해서 이런 무역 전쟁이 가라앉았을 때 조금 이제 협의가 되어서 회복되었을 때 한국 기업이 그로 인해서 지금의 어려움이 다시 회복될 건데 그만큼 이것을 감안한다면 기준금리 인상은 한국 기업에 큰 영향을 주기는 곤란하다. 큰 영향을 줄 만한 그런 포인트는 아니다. 수출 기업에.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오히려 어떤 쪽에 더 영향이 있냐? 바로 기준금리가 올렸을 때 가계 부채에 영향을 크게 준다라는 것이 가장 우려스러운 그 분야가 아닌가. 지난해 가계 부채 증가 속도가 한국이 세계 3등 했답니다. 동메달. 가처분 소득의 1.6배에 달했다고 하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주요국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증감 폭을 보면 지난해 중국도 참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많이 증가했네요. 무려 4%입니다. 그 다음에 홍콩, 세 번째로 한국입니다. 그죠? 자, 중국도 이 가계부채 그리고 부동산 버블 때문에 아직도 해소하지 못해서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래서 중국의 주식시장을 계속 억누르고 있는 요인인데, 그것에다가 최근 무역 분쟁 등등에서 더 큰 타격을 맞고 있지만, 자, 지금 가계 부채 비율만 보면 한국도 2.2%로 지난 한 해 GDP 대비 결코 만만치 않다라는 점입니다. 다른 나라들을 우리가 이제 비교하면 한국이 얼마나 높은지 짐작할 수 있을 것인데, 일본과 비교하면 무려 10배 수준이고, 그죠? 또 스위스와 비교하더라도 0.7%포인트 높습니다. 러시아, 인도보다도 더 높습니다. 한국의 가계부채 증가율이 이제 그 정도로 높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한국의 이 가계부채 증가 속도는 우리의 소득보다 빨리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게 한국은행 경제 통계 시스템상에서 작년 말 2017년 말 가계신용은 가계 처분 가능 소득의 159.8을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이 수치는 1년 전보다 5.2%가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정부가 물론 요즘 이제 특히 아파트 담보대출 등등에서 대출 규제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2배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렇게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속도는 우리가 처분 가능 소득 대비라고 하는 것은, 처분 가능 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월급이든 소득에서 세금 제하고 또 여러 가지 꼭 지출해야 될 금액을 제하고 내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뭐 여행을 가든 저축을 하든 처분할 수 있는 소득을 우리가 처분 가능 소득이라 하는데, 이 처분 가능 소득을 대비할 때 가계 신용 비율은 가계 신용 즉 부채 비율은 지난 3년간 무려 23.4%나 치솟았다. 이러한 상승폭은 2015년 6.5, 2016년 11.7포인트보다는 작지만 2014년 2.5%포인트보다도 크다. 자, 조금 전에 2015년 6.5, 2016년 11.7포인트는 어떤 대비냐면 조금 전에 지난 3년간 24.4포인트는 지난 3년간이고, 조금 전에 2015년, 2016년은 각 해당 연도별 기준이니까, 지난해 이 가처분 소득 대비 상당히 큰 폭으로 늘어났다. 가계 신용 대비, 가계 신용 지출이 이런 이야기입니다. 특히 이런 가계 신용 대출은 즉 가계 부채는 초이노믹스와 또 하는 기준금리 인하가 동시에 시작된 2014년 3분기부터 본격 상승했는데, 이 이후부터 주로 우리가 빚내서 집 사자 이것이 뭐 부동산을 크게 부추겼던 이런 시기이기도 하죠. 어쨌든 뭐 그 당시 그런 정책이 필요했는지 안 했는지 시적절성 여부는 이미 지나갔으니까 평가하지 말고, 결과로 지금 우리는 그로 인해서 큰 가계 부채 문제에 시달리고 있고, 그 결과 경제 규모 대비 가계 빚 증가 속도가 빛의 속도로 조금 전에 보았지만 세계 동메달 3등을 기록하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가계부채 문제가 우리한테는 큰 태산처럼 다가와 있기 때문에 금리를 1%, 뭐 0.25% 이렇게 이제 올리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워졌다. 이런 국면입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에서도 금리를 올렸을 때 또 이렇게 예상되는 장단점이 있는데, 장점보다는 단점에 포인트를 둔다고 하면 당장 내수적으로는 가계부채 문제. 이 가계부채 문제가 잘못 관리가 되면 지금 가덕이나 좋지 못한 내수 경제를 더욱더 나쁜 지경으로 몰아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종합해서 저는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는 올 한 해 분명히 올릴 것이지만 가능하면 인내하지 않을까. 정부의 정책 방향이 어느 정도 다시 지방선거 이후 정부의 정책 방향이 부동산 문제를 포함해서 어느 정도 셋업되고 난 다음에 같이 합의해서 기준금리를 올린다고 하면 오히려 저는 하반기가 아닐까, 그런 조심스러운 예측을 해봅니다. 돈 파는 가게 단골이 되시면 매일매일 신선한 돈 되는 정보가 배달됩니다. 다음은 이제 어제 발표된 정부의 종부세 개편안에 대한 방향 제시, 이것이 이제 조금 이제 주요 관심사일 건데요. 뭐 부자이고 부자 아니고 간에, 즉 종부세 대상자이고 아니고 간에 이것들이 우리한테 영향을 주는 이유는, 관심거리인 이유는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줄 것인가라는 거죠. 자, 그래서 네 가지로 압축된 종부세 개편안이라는 자료 가운데서, 이렇게 종부세 관련된 기사 가운데서 서울경제, 뒷북경제라는 코너에서 잘 정리되어 있는 것이 있어서 한번 가져와 보았습니다. 우선 이제 우리가 종부세에 대해서 조금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종부세 계산 방식을 이해하면 좋겠죠. 종부세는요, 이 1주택자와 다주택자 이렇게 이제 나눌 때 1주택자의 경우에는 공시가격, 자, 공시가격은 아시죠? 공시가격 마이너스 9억 원, 이 이야기는 9억 원 1주택자의 경우에 9억 원 이상의 주택 보유자에 대해서 부과하는 것이 종부세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는데, 어쨌든 공시가격 마이너스 9억 원 곱하기 공정시장 가액 비율, 이 공정시장 가액 비율은 공시가격
그대로 종부세 세율을 곱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서 한 80% 정도, 이 80% 공시 가격의 80% 정도만 반영한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지금 80%입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공시 가격 1주택자의 경우에 공시 가격 마이너스 9억 원 곱하기 공정시장 가액 비율 80% 곱하기 종부세율인데, 이 종부세율인데, 그렇다면 이 공시가격, 이 종부세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공시가격, 첫 번째, 공시가격이 높아지면 당연히 종부세가 같은 조건에서 종부세가 많아지겠죠. 또 두 번째, 공시가격이 동일하더라도 공정시장 가액 비율 현재의 80%를 지금 이제 나름대로 개편 안이라고 내어놓는 것 안들이 100%까지 올리자. 즉 공시가격 이꼴 공시가격 그대로 세율에 반영하자라는 건데, 어쨌든 이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높이면, 지금은 높이면 다른 조건이 동일하더라도 종부세는 올라가겠죠. 마지막 세 번째는 세율입니다. 종부세율 자체를 높이면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 하더라도 종부세가 또 높아진다. 뭐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다만 이제 이 다주택자가 조금 전에 이제 1주택자고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공시가격에서 9억 원이 아닌 6억 원만 빼준다. 이 이야기는 1주택자는 실소유자 라고 인정하는 것이고, 다주택자는 공시가격에서 9억 원이 아닌 6억 원만 빼준다는 이야기는 다주택자는 실소유자가 아니고 약간 투기도 있지 않냐, 이렇게 이제 본다는 거죠. 자, 결과적으로 이번에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계획특별위원회라는 곳에서 이 바람직한 부동산 세제 개혁 방안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열고, 어떻게 앞으로 종부세를 가져가며 개편하면 좋을까지 네 가지를 제시했는데, 그 안을 이 표에 자세히 아주 간단하게 정리해 두었습니다. 첫 번째 안은, 자, 우리가 종부세를 증가시키는, 결과적으로 종부세를 높이는 방법은 지금 이제 공시가격을 올리는 방법, 또 공정시장 비율을 올리는 방법, 또한 세율 자체를 올리는 방법인데, 이 현재 이제 네 가지 안으로 제안한 이 첫 번째 안은 이 공정 비율을 지금 현재 80%를 100%까지 올리자. 자, 이렇게만 올려도 종부세가 올라가겠죠. 두 번째 안은 종부세가 아니라 이 세율 자체를 올리자. 이 세율 자체를 올리자. 이렇게 하면 또 종부세가 올라가겠죠. 세 번째 안은 공정 비율과 종부세를 같이 올리자라는 것이 세 번째 안이고, 이 네 번째 안은 이 공정 비율과 종부세를 같이 올리되 1주택자와 다주택자를 구분해서 결과적으로 다주택자를 더 불리하게 하자 하는 것이 바로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1안, 2안, 3안, 4안은 기본적으로 1안은 공정 비율만 올리자, 2안은 세율을 올리자, 3안은 공정 비율 플러스 세율을 올리자, 네 번째 안은 1주택자와 다주택자를 구분해서 다주택자를 더 좀 불리하게 많이 올리자라는 것이 4안인데, 대체적으로는 3안을 유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3안에 어떤 거죠? 공정 비율을 올리고 또한 보유세 세율 자체를 올린다. 이때 이제 공정 비율은 최종적으로는 공정 비율 100%를 목표로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매년 올리는 이 조정폭을 2%, 5% 또는 10%까지 이렇게 점진적으로 매년 올리자라는 것은 하나 이 조절, 어떻게 이제 공정 비율을 매년 인상폭을 조절할 것이냐는 또 정부에 좀 고민해봐라, 이런 정도로 던져주었죠. 여기서 우리가 이제 사안의 경우에 다주택자를 다주택자에게 더 불리하게 하자 하는 문제는
집이 여러 채 있어도 그것이 값싼 주택인 경우 여러 채 있어도 소위 뭐 최근에 우리가 강남 쪽을 중심으로 똘똘한 놈 한 놈, 똘똘한 놈 한 채 이런 분위기와 마찬가지로 뭐 값싼 비싸지 않은 주택 여러 채를 합산해 본들 비싼 주택 한 채만도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괜히 다주택자라고 해서 더 불리하게 종부세를 적용시키면 결과적으로 재산 총액에 있어서는 더 적은 사람이 재산 총액에 있어서는 더 많은 사람보다 종부세가 오히려 더 많이 내는 그런 불리한 경우도 있지 않냐라는 측면에 또 이렇게 저항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 사안이죠. 그래서 사안은 채택되기 힘들다라는 이제 측면 그런 예상도 있는데 저는 또한 덧붙여서 이 사안이 더더욱 적용되기 힘든 이유 중에 하나는 또한 여전히 가계부채입니다. 뭐냐면 이 사안 다주택자 쪽에 초점을 맞으면 이미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때문에 지난번 임대사업자로 많이 전환을 시켰죠. 임대사업자로 많이 전환을 했는데 그래서 지금도 다주택자로 남아있는 층들은 주로 어떤 층들이겠습니까? 여유가 있는 층, 즉 자본적인 여유가 있는 부자들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자들을 이렇게 적용을 하든 저렇게 적용하든 이 부자들 리그에서는 그닥 큰 차이가 없다. 또 지금 이 다주택자로 남아 있는 이 계층들이 아무래도 좀 부자들이라고 한다면 이 영향 시장 전체에서 영향은 크지 않다. 지난번에 이제 임대사업자로 많이 돌아섰기 때문에 크지 않다라고 본다면 괜히 여러 가지 또 뭐 이런 뭐 차별적이다, 불합리하다 이런 논쟁보다는 크게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는 쪽으로 그런 차별 논란을 주지 않는 쪽으로 정리되지 않을까. 그것이 사안인데 또 두 번째 이 어쨌든 다주택자를 또 한 번 어쨌든 이제 몰아세우면 이 다주택자들이 이것을 이제 급하게 처분하는 과정에서 지금 여러 가지 이제 그 대출이 같이 물려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시장에서 가격 하락 요인으로 작용을 한다면 지금 이제 지역에 따라서는 전세가가 크게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죠? 크게 떨어져서 계약을 갱신할 때 전세금을 반환해야 하는 그런 압력에 집주인들이 많이 시달리는 경우도 있는데 자칫하면 그나마 지금 이제 많지 않은 이 다주택자를 더 몰아세우면 이 가계부채 문제 또 전세가 더 하락을 부추겨서 현실적인 여러 가지 가계부채 문제를 압박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더더욱 사안이 아니라 다주택자에 대한 차별적인 적용이 아니라 사만 쪽으로 기울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는 거죠. 어쨌든 이 보유세는 정부 쪽에 이제 공이 넘어갔고 정부에서 이것들을 잘 만져서 이제 국회 통과가 필요한 부분도 있고 예를 들면 세율 인상 부분, 그다음에 공정 비율을 조정하는 이런 것들은 뭐 국회 통과까지 필요가 없지만 궁극적으로 보면 결국 정부 국회 법 개정을 통해 세율 이렇게 국회 통과까지 염두에 둔 다음에 내년에 또 만지기가 힘드니까 염두에 둔 그런 정책으로 보유세 방향이 결정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살펴볼 것이 서울 집값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 집값은 하락은 쉽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지난 6월 19일자 뉴시스에서 보도된 자료인데요. 자,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 전세 가격은 많이 들락날락하지만 이 서울 집값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뭐 지난해 또 올해 초 대출 규제 또 뭐죠? 다주택자에 대한 다양한 압박 이런 것을 통해서 집값이 많이 특히 폭락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강남 쪽 재건축 이슈가 여러 가지 이유로 많이 가라앉으면서 강남 쪽의 집값이 좀 떨어졌지만 실제로 보면 우리가 체감하는 것은 크지 않다. 자, 무슨 이야기냐면 강남 재건축 단지의 경우 연초 대비 약 2억 원 하락했습니다. 2억 원이라는 자체는 크죠.
그죠? 그런데 2016년 이후 지난 2, 3년간 10억 원이 올랐다는 거죠. 10억 원 정도 올랐는데 그 가운데서 한 2억 원 떨어졌다 하는 것은 비록 하락은 했지만은 많이 떨어진 거죠. 국민들이 일반 사람들이 느낄 만큼 떨어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물론 꼭지에 샀던 사람들은 2억 원이 떨어졌다면 그만큼 손해를 볼 수 있겠지만 뭐 모든 투자에서 어느 시점에 샀느냐가 다 중요하고 다양한 시점에서 샀다고 하는 것을 평균으로 종합하면 강남 재건축 단지의 경우에 연초 대비 2억 원 하락했지만 손해 본 사람은 전체에서 크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죠. 자, 여기 또 보면 이제 서울 송파구 리센처 전용 면적 124의 경우에는 2년 전에는 뭐 13억, 15억 원에 거래됐지만 최근 로얄청의 경우에는 10억 원 이상 오른 23억 원의 매매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무려 이 역시도 이 서울 송파구 리센처 역시도 지난 2, 3년 동안에 10억 가까이 상승했다는 거죠. 뭐 여기서 한 2억 빠진들 평균적으로 보면 많이 빠진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엄마 아파트 이야기도 이 기사에서는 하고 있고요. 또 잠실 주공 5단지도 하고 있습니다. 역시 비슷한 이야기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제 뭐 서울 집값을 이야기할 때 늘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서울 집값을 다른 일반적인 부동산 또 전국의 주택 가격하고 일치시키면 된다 안 된다? 당연히 안 된다라는 인식들은 다 가지고 계시겠지만 서울 속에서도 이제 강남과 강북 또 어떤 특정 지역과 또 다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주택 가격의 동향들은 주택 가격의 동향들은 아주 다르다.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내용들 조금 한번 체크해 보면요. 이렇게 이런 내용 보면 마포구, 서대문구, 중구, 강서구 등은 국지적으로 상승한 부분도 있고 또 실제 감독인에 따르면 지난달 성북구와 서대문구, 강서구 등은 가격 하락 분위기에서도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갔다고 보도하는데 자, 이 정도 되면 비록 서울 지역에서 차이들은 나지만 서울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당초 뭐 기대했다고 해야 될까요? 또 우려했다고 해야 될까요? 어떤 입장이냐에 따라서 기대라는 표현, 우려라는 표현이 다르겠지만 결과적으로 볼 때 서울 집값의 급격한 하락은 지금까지 큰 틀에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서울 주변 경기도 쪽 집값, 뭐 동탄, 용인 이런 쪽의 집값뿐만 아니라 전세값 하락폭이 더 커졌죠. 현실적으로. 자, 그래서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서울에 실소유 목적으로 거주 주거 목적으로 구입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그닥 뭐 기다린다고 해서 그만큼 큰 폭의 차이를 기대하기 힘들다. 물론 약간의 뭐 어느 정도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오히려 뭐 우리가 현금 흐름을 중시하고 내가 살 집이라고 한다면 목 좋은 곳에 좋은 가격,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가격이 나왔다고 하면 뭐 그렇게 깊은 고민 하지 않으셔도 구입한 이후에 조금 더 또 하락하겠지만 길게 보면 자산 가치는 평균적으로 또 물가 상승률만큼 오르더라. 특히 서울 같은 지역에 뭐 그렇게 이해한다면 실거주 목적의 주택 소유, 특히 서울의 주택 소유는 그닥 많은 고민을 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현금 흐름, 앞으로의 소득이 어디까지 또 만약 집을 구입한다면 대출이 가능한지, 대출을 한다면 그 대출 상한 등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지 등등을 현금 흐름 측면에서 좀 장기적인 현금 흐름 측면에서 고민해서 판단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이제 살펴볼 것이 바로 강달러입니다. 미국인데, 자, 미국 요즘 트럼프 엄청 뭐 더 세게 나가고 있죠. 뭐 전쟁도, 무역 전쟁도, 뭐 이렇게 중국과의 무역 전쟁도 격하게 하고 있고, 강달러. 근데 트럼프는
강달러를 원합니까? 강달러를 원하지 않습니다. 자, 이 기사는요. 트럼프 재정 확대 효과가 3년, 5년 뒤에는 오히려 성장률의 발목이 잡힐 것이다 라고 하는 결과적으로 미국의 금리 인상 후폭풍에 대한 기사를 파이낸셜 뉴스에서 지난 6월 15일자로 기사를 올렸는데요. 미국 경제 성장률의 향후 전망치를 보면 백악관 즉 트럼프와 연방준비위원회 그 다음에 IMF가 아주 극명하게 다릅니다. 백악관에서 트럼프는 미국 경제가 한 3% 이상 성장률을 지속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는 반면에 IMF에서는 언제입니까? 이걸 조금 이제 내려보면 IMF에서는 언제 꺾이냐 하면 뭐 한 2019년 정도를 정점으로 해서 꺾이기 시작한다. 특히 뭐 한 몇 년 뒤에는 급격하게 이렇게 꺾인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IMF 또한 연방준비위원회의 전망이기도 합니다. 자, 이 올해 가을에 트럼프에게 정치적으로 중요한 선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죠? 이게 선거가 기다리고 있는데 이 선거를 의식한 정치인이니까 특히 대통령이니까 선거를 의식한 여러 정책 우리의 지방선거조차도 6.13 지방선거조차도 선거 증가 후에 정부가 경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졌는데 미국의 대통령은 오죽하게 특히 장사꾼 트럼프 입장에서는 오죽하겠습니까? 자, 강달러를 미국이 원하지 않는 이유는 어쨌든 강달러가 되면 미국의 트럼프가 제조업 부활이라는 신호탄을 쏘아 올려서 외국에 이렇게 다른 나라에 가 있던 미국 기업들을 미국 속으로 여러 가지 우대 정책을 써서 다시 오라고 해서 미국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이 기업들이 만든 제품들을 또 팔아먹어야 되잖아요. 팔아먹어야 하는데 강달러는 이 미국 입장에서의 수출 기업들의 부정적인 영향을 주죠. 수출을 잘해서 이렇게 미국의 재정 적자, 재정 수익을 늘려야 하는 측면들이 있는데 무역 수지를 개선해서 경상수지를 이제 적자를 회복시켜야 되는 당면 과제가 트럼프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과제. 한 가지 과제는 뭐죠? 재정 수지 적자도 개선시키고 무역 수지 적자도 개선시켜야 되는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재정 수지는 감세하고 세금을 낮추고 법인세 등 또는 미국으로 돌아오는 미국 기업들에 대한 여러 가지 재정적인 지원, 후원 때문에 재정 적자는 오히려 늘어났죠. 그렇다면 무역 수지 쪽에서도 얼른 회복시켜야 하는데 이 무역 수지가 강달러가 되면 오히려 미국 기업에 부정적이다. 그런데 이게 강달러는 미국에서 계속 이제 금리가 인상되니까 어쩔 수 없이 초래되는 현상이고 보면 이것에 대한 후유증 또한 왜냐하면 정책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현상과 트럼프가 원하는 방향하고 서로 지금 맞지 않다는 거죠. 맞지 않으면 언젠가 이 부작용이 나타난다. 이것이 연준과 IMF에서 이 트럼프의 백악관과 다른 관점의 원인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보면 결국 어떤 이제 미국의 강달러 역시도 금리 인상도 올해 한 4번 정도 올리고 나면 만약에 4번을 올린다고 하면 4번 정도 올리고 하면 내년 정도가 금리의 정점이지 않을까. 또한 이제 올 가을에 선거가 끝나고 하면 트럼프가 지금 이렇게 몰아붙이듯 하는 여러 가지 정책적인 기조들이 훨씬 수위가 낮아진다고 하면 강달러는 지금보다 당연히 훨씬 위축될 수밖에 없다. 이것이 또한 이 현상으로 계속 갔을 때 미국의 경제에 훨씬 더 오히려 불리하다는 측면과 맞물려서 볼 때 강달러는 계속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현상이 아니다. 이제 이런 관점에서 우리 한국의 문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의 문제를 좀 장기적으로 내다보면 물론 당연히 올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를 올려야 되는 현실적인 이유는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계속 우리가 부담스러울 정도로 빠른 속도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릴 우려는 극히 적다. 비록 자본 유출에 문제가 있지만 자본 유출이 꼭
기준금리, 금리의 갭으로만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그 경제, 그 나라 경제의 여러 가지 체력이라든지 결국 투자자들은 기준금리도 하나의 변수이지만 금리차도 변수이지만 투자자들은 그보다 더 기업 이익을 더 많이 챙겨올 수 있다면 기업 이익, 그 수지차, 기업 이익과 이 금리에 따른 여러 가지 금리 수지차를 종합해서 이익이 나는 쪽에 투자가 한다면 결국은 한국 경제의 내실에 대한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또 우리가 이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한국 경제의 내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한국 경제는 수출 주도 국가이고 대부분의 우리 증권시장, 주식 시장에서 비중을 높게 차지하는 쪽들 역시도 대기업, 즉 수출 주도 기업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 시장을 바라볼 때 당장의 내수 경기가 좋지 않다는 것이 주식 투자 시장의 전망과 꼭 일치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점을 같이 동시에 기억한다면 앞으로 이제 달러에 투자해야 할까요? 바로 이런 고민들도 조금 길게 우리가 투자를 조금 긴 안목으로 바라본다고 하면 투자해서 뭐 이달에 해서 다음 달 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면 강달러에 대한 이런 걱정이나 우려도 조금 낮춰야 될 그럴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하나 더 이것 좀 마무리해 볼게요. 저축은행에 돈 몰린다 이런 건데 저축은행에 우리가 보면 여러 저축은행 5천만 원씩 개인비를 분산하고 있는데 왜 그렇죠? 파산 시 5천만 원까지만 보호를 받기 위함이죠. 근데 이제 파산 시 보호 못 받는 예금이 5조 7천억 원 정도나 있다고 합니다. 이 금액은 즉 5천만 원 이상으로 예금하고 있는 계좌가 많다는 건데 저축은행에 돈을 몰리는 이유는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한 0.5 이상 좋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벌어보자, 이자를 받아보자 하는 심리에서 몰리는데 과거에 이제 저축은행 사태가 났을 때는 정말 저축은행에서 돈을 다 뺐죠. 또한 동시에 반대로 저축은행에 저축을 한다 하더라도 5천만 원 범위를 넘지 않도록 늘 조심했는데 지금은 저축은행에 5천만 원 초과하는 계좌가 5조 7천억 정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하니까 자, 그랬을 때 과연 우리가 저축은행에 계속 돈을 저축하는 게 맞냐, 이 뉴스를 볼 때 하는 그런 고민을 가지실 건데 지금 현재는 괜찮다. 저축은행 그동안 많이 구조조정이 되었고 지금 지급준비율 비율도 다 맞춰 있기 때문에 괜찮다. 그래서 5천만 원에 굳이 이렇게 국한하실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은 들고요. 다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대신에 이 저축은행에 대한 동향, 이런 동향들 또 지급준비율 이런 동향들을 가끔씩 체크하는 태도, 그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냐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이렇게 주간 뉴스 브리핑 6월 넷째 주 정리해 보고요. 돈 파는 가게에 매일매일 돈 되는 정보를 배달해 드리기 위해서 오늘 또 최선을 다하는데요. 이 방송 들으시고 궁금하시거나 또 기타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간단하게 전화합니다. 02-536-0153. 두 번째는 카카오톡에서 돈 파는 가게를 검색하시면 돈 파는 가게 머니 슈퍼마켓 나오는데 플러스 친구 맺으시고 친구 추가하시고 1대1 채팅창 통해서 문의해 주실 수도 있고요. 저희 홈페이지도 있습니다. 구글이나 네이버에 돈 파는 가게로 검색하시면 돈 파는 가게 홈페이지를 찾을 수 있는데 그 돈 파는 가게 홈페이지에서 상담 게시판이나 또는 다른 방법, 홈페이지에 있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 질문해 주시면 저희가 아는 범위 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